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꽤 긍정적인 FOMC 결과에도 코인이 힘을 못 쓰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FOMC 결과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제롬 파월의 발언이 비둘기스러웠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여러 증권가나 IB에서도 FOMC는 비둘기적이었다. 다만 딱 한 가지 매파스러운 걸 굳이 꼽아보자면 내년에 대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점도표 이런 게 생각보다 낮았다. 내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내년은 연준 의장도 일단 바뀔 거고요. 데이터들도 상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거기 때문에 그냥 내년을 가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점도표는 크게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둘기스러웠는데 잠깐 복기를 해보면 0.25% 인하를 했죠. 근데 한 기자분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지금 유럽도 금리 인상 기조가 기미가 보이는 것 같고 일본은 조만간 금리 인상할 것 같은데 미국은 그런 생각 없습니까? 하니까 단호하게 우리는 금리 인상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고요. 또 제롬 파월의 생각에는 고용이 생각보다 좀 과장돼서 나오는 것 같다. 즉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요. 한 마이너스 2만 명 정도, 그러니까 고용이 지금 감소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심각한데 언론이나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 보면 한 6만 명 정도 플러스로 자꾸 나오더라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고용이 안 좋게 생각하면 완화적으로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물가도 중요하잖아요. 관세가 만약 큰 야단 법석이 없다면 물가는 내년 1분기에 정점을 찍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제롬 파월이 짠했습니다. 불쌍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도 트럼프에게 이쁨을 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사랑을 받고 싶었을 텐데 이 관세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금리 인하를 늦게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 다른 얘기로는 내년 5월에 오는 캐비넷 셋이 너무 좀 부럽다. 이분은 아무튼 내년 5월에 오면 관세 전쟁도 대체로 마무리가 될 거고 트럼프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인기도 없고 여러 가지 좀 부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나는 이 관세 때문에 못했다. 저는 좀 짠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네요. 근데 무엇보다 투자자를 설레게 했던 발언은 비공식 양적 완화 발언이 드디어 나왔다는 겁니다. 절대 공식적이라고는 하진 않죠. 사고가 나야, 큰 팬데믹 이런 게 터져야 공식적으로 아마 발언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코인닉스에서는 이렇게 짤막하게 한 줄 나왔는데요. 12월 12일부터 연준이 국채 매입을 시작하겠다. 굉장히 빠르네요. 왜냐하면 12월 1일자로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됐고 FOMC 하고 나서 단 하루 만에 지금 양적 완화 비슷한 걸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긴급하구나. 유동성이 생각보다 고갈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향후 30일 동안 약 4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겠다. 저번에 그 월가의 여러 이제 투자은행이나 컨센서스에서 많은 이제 월가가 연준이 국채를 매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UBS가 맞췄네요. 스위스 투자은행 중에 하나가 매월 한 400억 달러 사야 될 걸 했는데 딱 떨어지게 맞췄다. 그럼 앞으로 이제 국채 매입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이 살수록 빨리 살수록 유동성이 빨리 공급이 되겠죠. 근데 제롬 파월은 몇 달 동안은 아마도 계속 높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몇 월까지 얼마를 딱 부러지게 산다 얘기는 안 했는데요. 몇 달 동안은 좀 높게 유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요. 아시겠지만 내년 4월 15일 매년 있죠. 미국에서 큰 세금을 납부하는 이 대표적인 날입니다. 세린 메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요것 때문에 나오는데 벌써 세린 메이 엊그제 한 것 같은데 1년이 지나긴 했네요. 아무튼 이때 시중의 유동성을 또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재무부 통장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안 그래도 심각하니까 미리미리 더 채워놓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지금 얼마나 긴급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단기채를 많이 매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단기채. 가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거는 거의 현금과 같다 보시면 되고요. 일단 달짜도 내일부터 당장 시행이 되는 데다가 상황이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최근 1년간 국채 공급 현황을 보면요. 20년물 이상, 30년물 이런 국채에 대한
공급량이 전체가 100이라고 한다면요.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장기는요. 아예 지금 뭐 생각이 없어요. 이 정부에서. 근데 공급도 이렇게 적은데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계속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면 좋지 않은 거거든요. 기준금리는 지금 낮춘다고 하는데 10년물, 20년물이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 공급은 없는데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지금 유동성이 뭔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또 단기는 반대로 최근 1년간 무려 84%나 찍었다고 합니다. 요거 기준이요. 장단기 금리 비중 있잖아요. 공급 비중. 이게 많으면 20에서 한 25% 이내로 단기를 찍어야 된다. 이런 좀 권고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단기를 무려 84%나 찍어낸다. 그러면요. 많이 찍어내니까 단기 금리가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급하게 단기를 한 60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로 매월 사겠구나, 급하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엊그제 이런 차트를 보여드린 바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연준의 파월의 의사와 상관없이 월가에 있는 모든 이제 투자 은행들은 기대가 됩니다. 연준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이즈의 국채를 살 것이다. 그래서 26년 1월부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한 달 땡겨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엊그제 설명은 드렸지만 기본 관리하는 수준의 매수와 주택담보증권으로 사는 수준이 그냥 매년 한 350억 달러 정도는 그냥 무조건 매월 사는 걸로 월가의 컨센서스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이 주황색 부족한 부분을 리필하는 차원에서 한 600억 달러 정도 사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디어 제롬 파월의 입에서 나왔다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거거든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FOMC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도 낮춰지고 달러가 좀 약세가 되겠죠. 그리고 달러를 프린팅을 하는 국채를 많이 찍어내는 많이 사주는 그런 연준에서 이제 사주니까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쉽게 얘기하면 달러가 많이 지금 공급이 되고 대출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환율이 높다고는 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어제 이제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6주 만에 최저치 우리의 성에는 안 차지만요. 꽤나 그래도 약달러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분명히 좋은 얘기인데 왜 근데 오르려고 하면 이렇게 떨어지나? 특히 주식에 비해서 코인이 유독 힘을 못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두 가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주식과 다르게 코인은 지금 조금 심각한 상황이다. 즉, 좋아질 것 같습니다로는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와야 실제로 돈을 빌려야만 살 수 있겠죠. 좋아질 것 같다 정도는 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회복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보여드렸던 강세장 내에서 대규모 청산 사태, 약세장에선 절대 벌어지지 않는 이 고액, 그러니까 FTX든 테라루나든 심지어 팬데믹에 있었던 청산도 역대 지금 제가 1위부터 10위까지 청산 일자별로 순위를 가져왔는데요. 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때는 강세장이 아니었으니까. 약세장 때는요, 아무리 청산이 돼봤자 이미 대부분의 대중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규모로 청산이 되지 않는다. 근데 올해 10월 10일이 정말 압도적인 청산량, 아까 그 연준이 매월 사들이겠다고 하는 국채 양이 400억 달러인데요. 그 절반에 해당하는 게 그거는 이제 한 달에 산다는 거고요. 이거는 하루에 그 절반 200억 달러가 날라갔다는 겁니다. 날라갔다는 건요. 없어졌다. 우리처럼 마이너스가 돼서 들고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예 사라져 버렸다. 물론 수많은 탐욕과 레버리지가 섞여 있었고 때마침 10월 10일자로 JP모건이 스트래티지 퍼드 MSCI에서 빼겠다. 그리고 0.65달러로 일부 스테이블 코인의 디페깅이 나타나면서 어찌 보면 의도된 청산, 정말 시원하게 청산이 됐었죠. 그래서 이 이후로 지금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복습을 해보면요. 이 탑 1부터 탑 10까지 대규모 청산 중에서 18년도나 22년도나 14년도나 이런 청산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락장에는 이렇게 대규모 청산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25년도가 두 개 있네요. 10월 달에 한 번 있었고 9월 달도 나름 나쁘지 않았죠. 9월, 10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즐거웠던 기간.
그래서 과도한 레버리지로 롱이 많이 청산이 됐고요. 나머지는 21년 4월, 5월 이게 부답임이죠. 2월, 9월, 9월도요. 결국 21년도 10월, 11월에 한번 정점을 찍는다고 볼 때 끝나지 않은 시기에서 많은 청산이 벌어졌고요. 2월, 21년 4월, 4월, 5월 하락장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세장 내에서만 이런 일은 벌어지더라. 근데 이거를요, 한번 우리로 대입을 시켜보면 어떨까 와닿을 것 같아요. 대출로 아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절대 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확실해도 대출로 하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됩니다. 기다릴 수가 없고요. 뭐 이렇게 짧게 치고 나오면 좋은데 뭐 이렇게 청산되신 분들도 아마 확실하니까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확실해도 대출은 치면 안 된다. 근데 대출 투자자들 우리 입장에서 보더라도 뭐 기관이랑 비슷한 거죠. 실제로 돈을 빌려줘야만 매수가 가능한 상황. 그쵸? 지금 뭐 금리가 떨어진다, 뭐 완화가 된다, 아무리 해봤자요. 돈을 내 통장에 꽂아주지 않는 이상은 매수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좋아질 것 같다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들어와야 기관들이든 개미들이든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마켓 메이커, 트레이더들이 퇴출을 당했습니다. 계정 자체가 바이낸스에서만 200만 개였나요? 수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마켓 메이커는 우리랑 달리 큰 기관들입니다. 기관이 셋 중에 하나가 날아갔다는 건요. 정말 엄청난 청산이 일어났던 거고요. 요거를 우리로 대입을 해보면 개미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한 3분의 2 정도는 뭐 퇴출이 됐거나 뭐 이 엄청난 하락률에 못 이겨서 아예 욕을 하면서 떠나셨거나 그나마 3분의 1 정도는 남은 돈을 싸들고 주식으로 갔을 가능성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100%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금 코인은 사기다. 이제 이거는 뭐 다단계다 하면서 떠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국장이나 이런 데 가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도 그렇고요. 개미도 그렇고 지금 거의 1%에서 2% 정도만 매수를 하고 있다. 이 매수세가 얼마나 약할지 왜냐하면 돈이 없어졌으니까요. 뭔가를 대출을 더 받아서 하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그나마 대출을 받아도 또 롱숏에 베팅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것도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대형 트레이더들, 뭐 마켓 메이커들, 이런 우리 같은 작은 데가 아니라요. 큰 기관들이 지금 이 유동성이 취약한 틈을 타서요. 시장을 농락 중이고 여기에 따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제인 스트리트라는 기관을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서 장만 열면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냅다 팔아버리는 뭐 그냥 파는 것도 아니고요. 막 롱과 숏을 섞어서 파는 수학 천재들의 이 기관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미국 장시간으로 9시, 특히 10시 근처만 되면 무조건 냅다 팔아버리고 아시아 장대 회복을 했다가 다시 내일 아침이 되면 팔아버리고 이게 지금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요. 길게는 올해 2분기부터 3분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이 이렇게 없을 때는 굉장히 잘 먹혀드는 전략, 지금 몇 달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를 따라하는 기관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요. 참고로 이 제인 스트리트, 지금도 세계 이 글로벌 기업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지금 롱숏 전략을 쓰면서 뭐 불법과 적법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대표적인 여기 출신이 샘 뱅크먼 프리드라고 예전 소개를 해드렸고요. 올해 7월 달에도 인도 증시에서 사고를 쳐서요. 아예 5.7억 달러 다 몰수를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너네 다시는 인도에 들어오지 마. 왜냐하면 뭐 파생 상품 뭐 만기 일자라든지 뭔가 유동성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요. 뭐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뭐 가격을 막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정말 많이 이제 해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퇴출을 당했다. 근데 이런 데가요. 제인 스트리트 말고도 수없이 많습니다. 크립토 쪽만 꼽으라고 해도 점프 크립토, 아마 제인 스트리트 이상 가는 어마무시한 분들, 예전에 솔라나 초기 투자자로도 알려져 있죠. 제인 스트리트, 윈터뮤트. 윈터뮤트는 이번 그 10월 10일 날 엄청난 좀 피해를 본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윈터뮤트에
뭐 GSR도 있고요. 밀레니엄 뭐 헤지 펀드도 있고, 물론 헤지 펀드는 이런 트레이더들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요런 이제 제인 스트리트 뭐 점프 크립토 이런 데는 대부분 자기 돈으로 돈을 굴리는 데고요. 헤지 펀드, 밀레니엄 이런 데는 고객의 돈을 운용을 해서 뭐 수수료 일부를 떼주고 이익을 주는 뭐 요런 차이는 있지만 하는 행동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분들이 지금 이 크립토 업계에 득실득실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도권에서 규제, 뭐 이렇게 하면 불법이고 이렇게 하면 뭐 적법이고 이게 지금 구분이 아직도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클래리티 법안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상품까지 나왔습니다. 예전에 소개를 해드리려다가 좀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타이달 트러스트라는 곳에서 장외 전용 비트코인 ETF 상장을 추진한다. 정말 이걸 보면서 기가 찼는데요. 지금 제인 스트리트를 따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 정말 이 불안한 형국의 롱숏 전략으로 얼마나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지를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ETF를 신청을 했는데요. 미국 장외 시간대에만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ETF 상품이 지금 신청만 한 거예요. 아직 뭐 승인이 된 건 아닌데, 왜냐하면 장외 시간, 그때만 오르니까 미국에서 장만 열리면 제인 스트리트나 이런 친구들이 확 다 던져버리니까, 심지어 숏까지 쳐버리니까, 그거 맞춰서 이제 장 외 시간에만 그때만 오르니까 비트코인 들고 있고 장 열리면 냅다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장만 열면 이 시점에는 포지션을 청산하는 구조다. 포지션 청산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단순히 파는 게 아니겠죠. 숏 포지션을 아마 청산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미국 국채, 머니마켓 펀드, 현금성 자산에 자금이 배분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비트코인 수익이 실제로 장외 시간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오를 때만 사서 제인 스트리트 이제 팔 때 다시 아침이 밝아오면 다시 냅다 던져버리고, 지금 이거를 매일 플레이하고 싶은 ETF, 이게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참 이걸 보면서 기가 찬 노릇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고 지금은 좀 뜸해진 것 같습니다. 아마 돈을 다 잃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제임스 윈이라고 올해 내내 떠들썩했던 뭐 한때 수천억을 벌었던 분 기억나시죠? 비트코인 하이퍼 리퀴드인가요? 이걸 숏 포지션 청산됐다. 이분은 아마도 10월 10일 이후로 좀 보이지 않는 거 보니까 돈을 다 잃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분은 돈을 더 빌려오지 않으면 게임에 참가를 할 수 없다는 거고요. 이런 분들 외에도 비트코인 뭐 굉장히 오래된 이 오지라고 하죠. 11월 29일 이더리움 숏 포지션을 오픈했다. 뭐 다 최근입니다. 순환 대출 거래가 뭔진 모르겠는데 아마도 뭐 풍차 돌리기로 계속 대출을 하나 봅니다. 이틀간 뭐 손절을 했다. 뭐 10월 25일자 승률 100% 거래, 지금도 100%인지 모르겠지만 롱을 오픈했다. 뭐 숏을 오픈했다. 완전히 정말 힘들게 어 지가 참 엉망인 상황이란 겁니다. 그래서 제도권의 규제 들어오기 전까지 클래리티 법안이 저는 들어와야 이게 뭐 법이 이제 대체로 갖춰지고 누구 관할 건이고 이렇게 하면 적법, 이렇게 하면 불법 이런 게 나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재미를 보거나 아무튼 누구를 따라하거나 아니면 한 방을 노리는 이런 분들이 아직도 득실득실하다. 그만큼 유동성이 취약한 구조로 갖고 많은 분들이 떠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서 있었던 일을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도 이제 한 17년도 코인 카톡방을 이때부터 들어있던 뭐 고인물들만 있겠죠. 이런 한 명의 교주가 있는 이제 카톡방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18년도에 뭐 여러 가지 롱숏으로, 특히나 숏으로 돈을 좀 많이 번 분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추종하기 위해 만들어진, 저는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한 8년, 9년째 계속 들어가 있긴 한데요. 근데 이분도 이 교주님도 잘 보면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예전에 많이 번 걸 이분들은 특징이 계속 한다는 겁니다. 많이 뭐 수백억, 수천억을 벌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시장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좀 힘들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 방을 보면요. 여전히 지금 8년, 9년이 지났지만 거의 전원이 롱을 쳤다, 뭐 인증을 하고 숏을 해서 뭐 돈을 벌었다, 손절했다, 껄껄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돈을 벌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여전히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최근에 저 비트나 이더나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다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지인 중에 몇 분이 제가 정말 힘들까 봐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뭐 요새 좀 안 좋으니까 힘들지, 뭐 걱정돼서 전화했어. 정말 걱정이 되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크게 웃었습니다. 제가 뭐 방송을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코인 못 해먹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을까요? 저는 정말 별로 힘들지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엄청 힘들었겠죠, 저도. 과거에 산전수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서 예전에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는 구명조끼를 입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투자 안에 있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 않다. 적어도 물에 빠져 죽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요.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하워드 막스 여러 가지 책을 보는데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인기 없고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좋고요. 상황이 좋으면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오질 않아요. 뭔가 사단이 나고 뭐 지진이 터졌을 때야 그 건물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가 밝혀지는 거라서 이게 상황이 좋다, 리스크가 터지지 않았다, 그러면요. 여기에 쓰는 비용과 시간만큼 아까워 보이고 무식한 게 없습니다. 그쵸? 너 뭐하러 삼성전자 샀어? 너 뭐하러 달러 같은 거 샀어? 예금은 왜 들었어? 뭐 이런 얘기 듣겠죠? 그러나 결국은 뭔가 언젠가 한번 터졌을 때 그때서야 그 진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건이 터지지 않더라도 리스크 관리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더라. 특히나 정말 산전수전 겪어보신 분들은 이거는 뭐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도 뭐 여전히 동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본인도 그 쫓겨났었거든요. 예전에 보스턴 뭐 투자은행이었나 여기 일할 때 뭐 10년 잘해봤자 1년 까먹었더니 그 회사에서 퇴출되더라. 즉 구명조끼는 반드시 입어야 된다. 저도 이제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리고 유동성이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 코인 투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이 다 끝났고, 뭐, 크립토 겨울이 왔는데, 뭐하러 이 많은 코인을 들고 힘든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저도 힘들었을 것 같고요. 또, 마이너스 70% 뭐, 이렇게 하락률을 보이는 알트코인, 저도 일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제가, 얘는 뭐 언제 팔아야 될까요? 뭐 힘듭니다. 이런 얘기 한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은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런 마이너스 70%가 뭐 겨울이 아니라요. 혹자는 겨울 뭐 70% 왔으니까 겨울을 인정하라고 하는데 계속 말씀드렸죠. 크립토 가을 안에서도 마이너스 70%의 수익률을 뭐 두 번, 세 번 보였던 이더리움 차트 계속 보여드렸죠. 이거는요.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 아니어도 항상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원래 크립토가 그렇습니다. 원래 크립토의 변동성이 이렇다는 걸 과거의 경험상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는 분들은 이게 그래도 가을이구나 또는 아직 늦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나는 이걸 겪어보지 않았고요. 이런 구명조끼 입어본 적도 없고요. 믿음도 없다? 뭐하러 이걸 기다립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70%가 겨울인 겁니다. 왜 인정을 안 하느냐?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나의 경험과 예전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후의 행동, 이후에 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준비를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 경험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또 랄프 웬저라는 분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을 버텨낼 수 있다. 반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치가 아니라 가격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코인은 사기라면서 아마도 올라가고 있는 국장으로 달려가고 계시겠죠. 대부분이 많이 갔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아마 이게 소수 의견이겠지만 저는 과거에 10년 이상 횡보했던 국장을 놔두고 올해 하반기 들어서야 국장에 많은 돈을 넣은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돈을 잃을 가능성이 정말 매우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장도요. 미국의 완화 정책에 따라 더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희한하게도 오를 때 들어온 분들은 잃고 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더라.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랑 내가 버는 거랑은 다른 얘기라는 걸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투자는요, 제가 볼 때는 힘들게 싸게 사셔서 즐거울 때 비싸게 팔아야만 버는
단순한 게임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